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의 주제는 해저 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95%가 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해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해저 탐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태양계 밖에까지 탐사하면서 그 지식을 넓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발밑에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지구의 심연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신물질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네. 심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심해라고 합니까? 보통 심해는 수심 200m 이상을 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200m 되면은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심 700m 정도 되면은 가장 민감한 센서 갖고도 어느 빛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심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는 가장 어두운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6,000m 심해인 경우에는 600기압이 작용하고 있고요. 600기압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어른 엄지손톱 위에 승용차, 소형 승용차가 약 1톤 정도 됩니다. 1톤 정도 되는 승용차를 올려놓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해는 온도가 수심이 깊어지면서 온도가 변하는데 수심이 한 1000m쯤 되면은 온도가 한 4도, 그 다음에 한 6000m 되면 온도가 1도 정도로 돼서 아주 저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없고. 실제 심해를 봤을 때 느낌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인 잠수정을 타고 지중해에서 1950m 해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주변을 이렇게 쭉 탐사하는 크루즈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로 직접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현상을 보는데 경이롭습니다. 생명체들이 바위 틈에 붙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자연의 신비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봤었고요. 아름다운 지구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심해의 아름다움 함께 구경해 볼까요? 어두컴컴한 바다의 밑바닥, 그곳에도 다채로운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은 용암 사이에서는 검은 연기와 뜨거운 물이 솟아납니다. 심해를 통해 우리는 지구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심해의 풍경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해저 탐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헌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물속에 유리구를 넣어서 물속을 여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속을 탐험 여행한 최초의 기록이고요. 옛날에는 수백 미터 이상을 내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심해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생물이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먹이사슬 생태계가 형성되지, 빛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심해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수심 700m 이상에는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1934년 미국의 생물학자 윌리엄 비브라고 있습니다.
잠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가서 수심 913m까지 내려가면서 물속을 조사해 보니까 물속에도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스케치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걸 스케치했는데 그게 이제 잠수를 하면서 물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심해 탐사를 그 우주 물리학자가 만든 기구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스위스의 그 우주 물리학자 오거스트 피카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고층에 기구를 띄워서 그 기구로 갖고 연구를 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기구를 물속에 넣어서 생명을 관측하면 좋겠다라는 윌리엄 비브는 그 잠수구로 만들어서 이동을 못하고 배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내리니까 그 날씨가 나쁘면 배가 그 움직이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닿지를 못했는데 이 피카르가 만든 그 잠수정은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배에 연결되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잠수정이라 실제로 해저를 탐사하는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잠수정이었습니다. 생물학자 윌리엄 비브, 천체 물리학자 오기스트 피카르. 두 사람으로 인해 심해의 모습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심해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피카르는 국가적 지원 속에 본격적인 심해 잠수정 개발에 돌입한다. 그리고 미 해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해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 성공한다. 마리아나 해구 탐사 4년 후 미국은 최초의 과학 탐사용 잠수정 엘빈을 공개하며 세상을 놀래키는데 심해를 종횡무진한 엘빈은 심해 역사를 새롭게 썼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시아 쪽에는 뭐 전혀 없었습니까? 아시아도 미국이 엘빈을 개발하면서 그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발견해 나가니까 곧바로 일본이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에 착수해서 엘빈은 심해 4,500m급으로 만들었는데 일본이 6,500m 유인 잠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최근까지 일본이 6,500m 기록을 갖고 있었고 중국이 7,000m 자오룽이라는 유인 잠수정을 개발해서 해양과학 탐사용 잠수정으로 현재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바다에는 이제 자원들이 공해상에 이렇게 자원들이 널려 있는데 이런 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 해저 기구라는 그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해저 자원들을 탐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지금 각 세계 선진국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자원을 찾고 그것이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관심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서 자원 분포 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가치를 지닌 심해 자원.
심해 자원은 발견한 국가가 개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의 심해 탐사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2007년 심해 무인 잠수정 미르 1호로 북극해 탐사에 나선 러시아. 탐사 과정을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TV를 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북극 해저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깃발을 꽂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미르 1호의 승무원들에겐 러시아 연방의 영웅 훈장까지 수여되었는데요. 심해 해저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저 탐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겁니까? 해저 탐사를 위하려면 일단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인 잠수정이든 무인 잠수정이든 잠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정을 이제 개발하려면은 거기에는 이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그런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야 되고요. 사람이 안 타고도 사람이 타는 것만큼의 기능을 낼 수 있으려면은 그 지능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AI 기술들, 로봇 기술들이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 잠수정에 접목을 하면은 유인 잠수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무인 잠수정에서도 구현할 날이 멀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잠수정을 이렇게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요. 임무에 따라 가지고 그 잠수정이 그 설계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군사 목적이다 그러면 군사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과학 탐사 목적 중에서도 자원 탐사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망간 단계 같은 거를 이렇게 채집하는 건지 채굴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설계하고 개발하는 게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주문 제작하면은 그 일단은 의도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개발하는 거가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업화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또 좀 얘기가 다릅니다. 무인이든 유인이든 탐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심해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무인 잠수정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원 탐사, 그다음에 해양 물리, 과학, 생물 탐사도 하지만은 그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거에 그 또 다른 면이 해저에 이제 침몰한 선박이나 잃어버린 물체를 찾는데 그 또 같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위에서는 안 보이는 것도 거기 이런 물체가 있어도 배 위에서는 이 해상도로는 찾지 못하는 거를 근접해서 똑같은 소나 기술로 찾게 되면은 이 볼펜이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체, 그다음에 침몰선 이런 걸 수색하는 데는 무인 잠수정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예, 그 최근에도 계속 하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인도양에 빠진 그 비행기.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실종 17일 만에 인도양 남부 해역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왜 예정된 항로를 벗어났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동체를 찾아내고 블랙박스를 회수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그런 거 비행기 찾는데 그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고 있고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대서양에 빠진 타이타닉호를 찾은 것도 그 유인 잠수정이 찾았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는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찾는 유인 잠수정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사용되었던 심해 유인 잠수정 엘빈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타이타닉호를 통해 침몰선을 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And dome. Got it. All right, sure. Now let's say the dome cue 3 times. 타이타닉호를 찾는 유인 탐사정의 모습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낸 제임스 카메론 감독.
덕분에 영화 타이타닉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흥행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You know, I'm just gonna park my day job as a Hollywood movie maker. I'm gonna go be a full-time explorer. 놀랍게도 영화 제작 이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직접 심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Deepest places in the world to explore them with my own eyes. 27,000 feet. That's deeper than any other sub in the world can reach. And there's still 9,000.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를 홀로 탐사하는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Breaking. Touchdown. (756 feet), and life sport's good. Everything looks good. Oh my God! 그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해저 탐사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후발국으로서는 속도로 치면은 그 다른 나라보다 늦는 건 아닌데 워낙 출발점이 늦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인잠수정이 있습니다. 해밀에는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원격 조종되는 심해 무인잠수정입니다. Under pressure.